신축교환, 이 자리에는 천주교 신자분도 계시겠지만 또 천주교에 대해서 오히려 더 불편한 감정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누구를 편들거나 누구를 옹호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정말 역사의 아픔, 그 아픔이 과연 상처로만 남아있는가? 우리를 한 단계 성장하고 우리 공동체를 서로를 좀 존중하는 한 단계 성숙한 공동체 속으로 나가는 축복은 없는가? 그래서 오늘 주제는 희년의 은총, 신축 교환을 통한 교회의 성교, 성찰과 방향성 모색이라는 타이틀로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신축 교환이 워낙 무거운 역사 내용이기 때문에 또 심포지엄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거에 또 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더 우리가 편안하게 마음을 열고 서로가 서로의 얘기를 좀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토크 콘서트라는 어쩌면 형태로 한번 기획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 신축교환 토크 콘서트에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아마 한국에서 최고의, 이보다 더 전문가 있으면 나와보라고 할 정도로 최고의 달인들만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먼저 제가 주진호 교수님에 대해서 좀 양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진호 교수님은 상명대학교 교수님으로서 역사 콘텐츠 학과 교수님이십니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관장님을 역임하셨고요. 또 상명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학장, 또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 협의회 공동대표, 또 상명대학교 다문화사회연구소 소장, 그리고 저서로는 한국 역사, 한국 근현대의 민족 문제와 신국가 건설,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집필의 기준과 검정 시스템 등, 그리고 활동으로 한일 역사 공동 연구위원회 근현대 분과에서 활동하셨고 전국대학 문화 콘텐츠학과 협의회 회장님을 역임하셨습니다. 또 인문 콘텐츠학회 기획이사, 문화재청 근대문화 재분과 전문위원을 역임하시면서 한국 근현대사와 관련한 활발한 연구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활동을 겸비한 행동하는 역사 지성인이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진호 박사님, 교수님을 힘찬 환영의 박수로 초대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김기량 성당, 우리는 총회장님 쉽게 이렇게 호칭을 하는데 사실은 학문으로서는 이 신축교환의 최고의 권위자이십니다. 1996년 한국 근대 천주교회와 향촌사회로 성황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제주대학교 연구교수, 그리고 제주 4.3위원회 전문위원, 그리고 제주 4.3연구소장, 제주학연구센터장, 그리고 저서로는 4.3과 제주 역사, 4.3의 진실, 그리고 제주 민주화운동사, 그리고 제가 아주 이 진행을 하기 위해서 탐독한 1901년 제주 밀란 연구를 저서로 쓰셨습니다. 현재 제주 민속자연사 박물관장이시고요. 특히 제주 민속자연사 박물관은 제주 최초의 국립박물관입니다. 1984년도에 개관했고 전국에서 6번째 문을 연 국립박물관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민속자연사 박물관입니다. 작년 개관 40주년 회고전으로 기록과 기억을 잇다를 기획전시전으로 여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김기량 성당 총회장님, 우리 박찬식 박사님을 힘찬 박수로 환영합니다. 예, 우리 천주교회 오빠 문창호 주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원래 주교님은 신학교 오기 전에 제주대학교 농화학과를 나오셨습니다.
화학 박사입니다. 화학 박사. 그런데 광주 가톨릭대학교에서 이제 제주 그 신화와 관련된 종교 심성을 통한 그리스도교 분석 학부 때는, 그리고 대학원 때는 이제 하나한 한 사상을 통한 제주인들의 종교 심성과 그리스도교 분석이라고 해서 이미 신학교 때부터 그냥 정통 신학이 아니라 사회학, 역사학, 또 인류문학을 토대로 한 이런 그리스도교적인 분석과 접근을 시도한 학자이시기도 합니다. 제주대학교 대학원 사회학 석사를 하셨고 서강대학교 대학원 인류학 박사 과정을 수료하시다가 주교님으로 서임이 되셨습니다. 한국천주교주교회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이셨고요. 또 올해 한국천주교주교회 가정과 생명위원회 위원장님으로 또 역할을 이렇게 바꾸셨습니다. 한국천주교주교회 사회주교위원회 위원이시고요. 지금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낙태 허용 법안에 대한 이 반대 의견으로 지금 한국 사회를 향해서 생명과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계속 언론으로 이렇게 교회 입장을 대변하고 계십니다. 우리 문창우 주교님을 힘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일부는 저희들이 신축교환에 대해서 들어는 봤지만 그 소상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교환이 도대체 뭐냐, 뭐 스토리텔링 또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일방적인 그런 입장이 아니라 서로의 입장이라든지 또 전문가들이 아주 복합적인 내용들이 속속속속 얽혀 있어서 신축교환을 좀 새롭게 이해해보자라는 틀 안에서 일부는 신축교환에 대한 이런 새로운 접근, 새로운 이해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부 시작하면서 먼저 들어가는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진호 우리 교수님께 질문 던지겠습니다. 공통 질문입니다. 세 분 다. 먼저 주진호 교수님, 그 다음에 관장님, 그리고 주교님 이렇게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에서는 신축교환을 이재수의난 또는 신축년난, 신축 제주밀난, 성교난 등등으로 다양하게 불립니다. 이런 호칭들 안에 천주교회의 제주민들이 정말 본인들이 당한 여러 폐악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 깔려있고 외세를 넘은 천주교회에 대한 민중들의 저항의식이 폭발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코 천주교 입장에서는 다루기에는 달갑지 않은, 반갑지 않은 역사 내용인데 왜 이 시점에서 우리 천주교회가 신축교회에 대한 성교, 성찰을 다루고자 하는지, 오늘의 이 자리의 취지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좀 오프닝으로 가볍게 얘기하시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해 주신 주준호입니다. 사실 제가 육지 것인데 또 제주도 명예 도민입니다. 제가 이제 제주 사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했고, 아까 소개해 주신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장으로 있을 때 제주 4.3 70주년 특별전을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했고, 그것을 이제 인정해 주셔서 4.3 유족회에서 저를 제주 명예도민으로 이렇게 추천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제주 4.3과 관련해서 4.3 중앙위원도 지냈고 추가진상조사분과위원장도 지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 신축 교환에 대해서 이제 지난번에 120주년 때 기념사업회가 주최하는 그 심포지움에서 제가 기조 발제를 했더니 왜 주진호 교수는 신축 교환까지 건드리냐고 누가 그랬대요. 근데 사실은 제 전공이 이식입니다. 제주 4.3은 제가 원래 전공한 것이 아니고 제가 제주에 와서 1년을 지내면서 여러 가지 이제 느낀 바가 있었는데 저를 이렇게 4.3과 인연을 맺게 해주셨는데요. 저는 어쨌든 이 사건을
여러 각도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다양한 시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을 좀 더 이제는 객관화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서로 각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어떤 그 평가 그리고 그것에 입각한 어떤 그 명칭 이런 것을 좀 벗어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서로 인정할 수 있는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것이 될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 교환이라는 표현을 지금 여기서 쓰고 있는데 저는 아주 적극적으로 그 교환이라는 말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어요. 대개 이제 그 뭐 중국의 경우에서도 이런 현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고, 그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교 운동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천주교 쪽에서는 교난이라는 표현을 썼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방적인 순환을 당한 것만을 이제 강조를 해왔다가 이 교환이라는 것은 어떤 역사적인 용어지 천주교의 입장에 선 것도 아니고 또 반대쪽의 입장에 쓴 것도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벌써 124주년이 지났는데 지금 시점에서 좀 더 객관화시키고 또 그 과정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입혔던 그런 상처에 대해서 서로 인정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어떤 앞으로 화해와 상생으로 나아가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은 강한 자가 먼저 손을 내미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 이런 행사를 마련하신 천주교회 측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정말 그 의미가 크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박찬식입니다. 대례명은 심혜원입니다. 김기랑 성당 사목회장 맡고 있습니다. 우리 김기랑 신자분들은 안 보이네요. 예, 원래 우리 성당에서 장소를 우리 성당에서 해볼 예정이었는데 우리 꼬비 시험도 있고 성당이 이렇게 겹쳐서 동광성당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동광 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마이크 상태도 좋고, 예, 상당히 좋은 성당에 와서 이런 의미 있는 주제에 토크쇼를 하게 돼서 저도 영광입니다. 글쎄요, 1866년이 병인박해잖아요. 지금 순교자 성월 9월달 지내고 있는데, 천주교의 왜 1901년에 이 제도 사람들은 이제순환이라고 얘기하는데 교환이란 말도 좀 생소하죠. 한국사 교과서에도 교환이란 말은 없는데 밀란, 항쟁, 동학, 농민운동 이와 같은 용어들은 보이는데 교환이라는 용어가 좀 생소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아까 주 교수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병인박해 때까지는 진짜 피로 얼룩진 순교의 시간이었다면 그 10년 뒤인 1876년 오면 우리가 문호를 개방합니다. 강화도 죄악으로. 그래서 그것도 10년 뒤에는 1886년에 우리 조선 정부가 프랑스하고 수교 조약을 맺습니다. 외교 관계를 트겠다고. 근데 일본하고 맨 먼저 했고 그다음 뭐 미국, 영국, 러시아 이렇게 다 하는데 프랑스하고 제일 늦어졌습니다. 프랑스하고 늦어진 까닭이 당시 이 동아시아의 포교를 담당했던 선교회가 예수회에서 파리 외방 선교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조선교구뿐만 아니라 제주도에도 바로 이 파리 외방 선교회 선교사 신부님들이 와서 포교를 담당하는데 파리 외방 선교회가 프랑스 출신 선교사분들이 오기 때문에 프랑스하고의 외교 관계는 조선 정부 입장에서는 이 천주교를 유교 성리학을 바탕으로 하는 조선의 이데올로기 정부 체제하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 문제 때문에 가장 늦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86년에 결국은 요약이 체결된 이후에 선교사 선교 자유가 이루어지면서 그때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데 역전이 된 겁니다. 순교의 역사가 아니고 오히려
향촌 사회의 선교사들이 프랑스 신부들이 검은 수단 사제복을 입고 다녀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오히려 더 넘어서서 교회를 활용해서 교회 들어가면 권세를 부릴 수 있다. 이게 그 교회 내의 공동체 내의 권리가 아니고 사회를 향한 어떤 뭔가 좀 대외적으로 좀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까지도 교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속에서 향촌 사회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문제들을 통틀어 가지고 교회를 둘러싼 사안이다, 사건이다 해서 그걸 교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사전 설명을 너무 길게 해서. 근데 이 부분이 이 교회 분들한테는 교안하면 무슨 가르치는 교환이야?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교회를 둘러싼 심각한 내부 그 갈등이 있었구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1901년에 제주 신축교환, 제주 사람들은 이재수의 난이다, 큰 밀란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안은 제주도민과 연관되는 문제이면서 당시 천주교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고, 교회 측에서 큰 피해를 보기도 했지만 원인은 따져보면 교회 쪽의 잘못도 많은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 가운데 신자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조금 예민하게 주교님 말씀도 들어보고 조금 긴장해서, 상당히 복잡한 사건인데 교회가 왜 이랬을까 하는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오늘 토크쇼를 같이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시작할 때 주교님을 가운데 모셔야 되는데 왜 끄트머리에 모셨냐라고 했을 때, 오늘은 주교님 말씀보다는 전문가들이 객관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셔야 오히려 저희들이 좀 취지가 살아날 거라고 해서 저와 또 주교님이 제일 끄트머리에 앉았습니다. 그런 취지로 오늘 또 주교님 먼저 오프닝 멘트 해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 그 뜻깊은 한국 순교자들 축일에 또 저희 교구에서 이렇게 뜻깊은 행사를 하게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신축교환에 어떻든 폭력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 여기에 원인이 뭘까 크게 이야기하고 있는 두 가지는 세금의 폐단과 교회의 폐단을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이 세금의 폐단 안에 이제 천주교 신자분들이 마름이라고 해서 그 심부름을 하면서 이렇게 세금을 걷어가는 과정 중에 관여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 있고요. 또 교회 폐단은 아까 박찬식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교회에 박해받는 교회에서 이제 교회가 새로운 시대를 이렇게 맞이하면서 그 시대에 맞는 것을 입는 과정 중에 그 교회가 본래 가지고 있었던 유럽 문화가 가지고 있었던 문화 우월적인 그런 타 문화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거리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데서 또 때로는 그 안에 등장되는 어떤 영성 아니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지역의 저희 한국 사회 또 제주도민에게 토착화되는 과정 중에 제주도민들이 그걸 수용하기에는 거의 쉽지 않았던 상황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추진하는 과정 중에 교회 안에서의 어떤 폐단이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런 세금 폐단과 그리고 교회 폐단 속에서 원인 발생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 안에서 지금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러면 그런 대상에 관련해서 천주교는 아직도 대상이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사과를 청하거나 아니면 화해를 청해야 되는 대상이 지금은 그 유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아니 그거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나 이런 게 없었고, 그동안 제주 사회 안에서 이런 행사를 할 때마다 민회총이나 아니면 사회의 어떤 운동을 대변하고 있는 분들하고 좀 더 우리 제주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여러 움직임 속에서 그러한 것들을 살펴보게 됐고요. 제가 이제 처음에 이거에 대한 관심을 가졌을 때 원래 제목은 1901년 선교사적 고찰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여기 있는 신자분들 같은 경우는 많이 선교라고 하는 말이 익숙한데, 제가 이제 방송을 타는 산상 안에서 이제 다른 제주도의 신자가 아닌 분들하고 방송의 여러 주제들을 이렇게 정할 때 선교사적 고찰이라고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선교 가문. 그래서 이제 제가 고민하고 고민 끝에 제목을 바꿨어요. 1901년 제주 전통사회와 천주교의 충돌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문화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종교 문화가 갖고 있는 그 안에 등장되고 있는 것들이 문화 우월적인 요소들이 벗겨지지 않으면 어떠한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꼭 우리 주변에 이제 봤었던 어떤 미션 영화나 뭐 남미에서 있었던 그런 어떤 선교적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력뿐만 아니라 우리 제주도에서도 문화라고 하는 무소 또 이런 또 불교라든지 아니면 타종교와 그런 대화를 한다든지 문화와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들을 할 때 당시 폭력이 있다는 것은 그런 문화의 만남이 되지 못했다. 또 타종교와의 대화가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그런 문화와의 만남, 타종교와의 대화를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돼서야 그때야 문헌 안에 타종교와의 대화와 문화와의 만남이라고 하는 말을 하기 시작했고 그만큼 교회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1964년 65년 일어났던 그것이 열리기 전까지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개방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쉽게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끊임없이 하나님 뜻 안에서 그 섭리 안에서 변화되어 왔고 그 변화 속에서 우리가 선교사적인 선교사들의 그 역할 또 우리 가톨릭 교회가 지녀왔던 그런 교리에 등장되는 그런 이단성 또 세상을 향한 토착화를 위해서 그런 불편함을 주면서 벌어졌던 폭력의 상황들이 결코 자유롭지 않다. 그러면 오늘날 새로운 교회의 어떤 현실 안에서 더 소통하고 더 연대하고 더 경청하고 더 존중하고 더 세상을 향해서 열려있는 교회로 등장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날 우리 제주도민 사회를 향해서 벌어졌었던 폭력의 그런 빌미를 주었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그런 것을 성찰하면서 거듭 오늘 우리 사회에 정말 그들에게 선물이 되는 또 그들에게 믿음이 되는 그들에게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의 화해가 어느 때보다 더 시급한 것이었고 그런 안에서 오늘 저희들이 일한 자리도 그런 한 걸음에 좀 더 제주도민의 마음과 아픔들 안에 우리들이 그런 빌미나 아픔을 주어진 상황이 있다면 진정한 화해의 노력들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 좀 역동적인 진행을 위해서 짧게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야 될 길이 많은데 지금 많은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에 그럼 먼저 주진우 우리 교수님께 첫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주교님께서도 말한 것처럼 신축교화는 이 세패와 교패가 두 가지 폐하약이 아주 도민사회와 또 천주교와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세금 문제와 관련되어서 배경적인 역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이해 도모 위해서 좀 배경적인 설명을 좀 간단히 해주시죠. 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897년에 대한제국이 수립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황실에 재정을 담당했던 사람이 이용익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그 이용익이 내장원경이라고 하는 그 재정의 총책임자가 되면서 그 동안에 이제 그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세금을 걷어서 상납하던 그 구조에서 중앙에서 그 봉세관이라고 하는 이름의 그 직책을 가진 사람을 파견해서 그 사람이 직접 이제 세금을 걷어들이도록 이렇게 했죠.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 이제 그 동안에 이제 면제됐던 세금들도 뭐 면제를 해제시키고 걷어간다든가 뭐 새로운 명목의 여러 가지 이제 잡세들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걷어가게 되니까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는 우선 그 세금을 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뭐 사실은 중앙에다가 직접 내나 지방에 있는 세력들한테 내나 사실 큰 차이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세금이 더 늘어났다는 것이 하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거를 이제 중앙이 직접 걷어가다 보니까 여기 지역 사회에서 그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그 중간 이제 착복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진 사람들이 그 기회를 이제 뺏겨 버리는 거죠. 그런데
중앙에서 이제 내려왔는데 아무리 자기 혼자 봉쇄관이라고 내려왔지만 자기가 다 세금을 직접 거둘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협조를 해줘야 될 사람들이 자기의 이제 특권이 뺏기니까 협조를 안 하게 되죠. 그랬을 때 그의 어떤 아까 마름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바로 그러한 협조자로 등장했던 것이 누구냐면 천주교인들이었어요. 아시지만 천주교인들은 오랜 세월 동안에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배척당했던 존재죠. 그래서 발각이 되면은 목숨을 잃기도 했던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뭐 한불 조약 이후에 선교의 자유가 확보가 되면서 이제는 소위 박해받는 존재가 아니라 양대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서양 양자에 바다 양자에 대인.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제국주의 열강에서 온 아주 권력자가 된 거예요. 그의 비호를 받는 천주교인들. 말하자면 이런 관계들 속에서 말하자면 여기 제주 도민들, 특히 제주의 재지 유력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이제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우선 봉쇄관이지만 봉쇄관은 어쨌든 황제가 파견한 관리이기 때문에 쉽게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때 말하자면 거기에 어떻게 보면 하수인 역할, 마름 역할을 했던 천주교인들이 그 미움과 공격의 대상이 된 그런 것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세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전체적인 배경을 말씀해 주셨고 우리 박찬식 관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 그런 향임 세력이랄까 토 세력인 지역 사회의 그 기존에 세금 걷어들이는 사람들과 공세관이라는 중앙에서 파견된 사람들과의 관계성 안에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갈등 또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또 천주교회가 거기에 아까 말은 역할을 하면서 했던 구체적인 좀 사례들을 좀 얘기를 할까? 사례가 너무 많아요. 예. 여기 관련돼서 이 세패하고 교패 얘기하는데 문제는 관청에서 세금 거두는데 책임자는 지방관이잖아요. 임금이 보낸 수령, 여기 목사, 그다음 현감들이 있고 판관이 있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직접 거두는 게 아니고 그 밑에 있던 관청의 향리들이 있잖아요. 향리. 지금 같으면 공무원들. 이 사람들이 세금 거두는 주축인데 여기에 또 붙어오는 사람들이 새롭게 그 향임이라고 해서 향임의 대표적인 분들이 요새 벌초 가서 많이 자기 집안에 우리 집 좌수 별감 지냈다는 사람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좌수 별감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좌수 별감직을 지낸 사람들이 향임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마을에서 좀 나름대로 유력자 부름인데 이 사람들이 향리와 더불어서 세금 거두는 그런 역할을 주로 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어서 이미 19세기 중엽 지나서 임술빌란 전국적으로 일어날 때 강제검해난 1862년 그 다음에 이제 순환 신축교 한 3년 전에 또 방성칠란이라고 이게 또 3년 전에 세금 문제가 되어서 일어나는데 이때는 관청에 있는 향리 향임 세력들 얘네들이 하도 세금 거두니까 이 향리 향임 세력들을 타도하자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3년 뒤에 이 신축교 안에 와서는 난데없이 천주교가 끼어드는데 이 부분은 이따가 또 말씀이 있을 것 같고요. 하나 여기 덧붙여서 말씀드릴 게 제주도 세금 가운데 19세기에 와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세금이 예전 같으면 그 세금은 있지도 않았던 건데 조선 시대 때 제주도 중산간 그 위로 한라산 위로는 목마장 말을 기르는 목장이었는데 이게 국영 목장으로 나라가 관리하는 목장이 되는데 이 강봉원이라는 사람이 봉쇄관으로 왔을 때 이건 나라의 목장이니까 이거는 황제가 직접 거둬야 한다. 그래서 이 세금 거두던 사람들 전부 다 무시해버린 거예요. 기존에 관청에서 세금 거두던 사람들을. 이러니까 상당히 이 봉쇄관 둘러싸고 긴장관계가 생기는 것이고 거기에 이 목장으로 활용되었던 땅이 화전 경작을 하는데 화전 세금은 원래 냈던 게 아닌데 이게 화전 경작이 일반화되다 보니까 지방 관하에서 목사들이 야 이거 화전세 거두면 지방 재정에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세금 거두는 게 일반화돼 버립니다. 이 일반화되는 정도가 아니라
수탈 지경까지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화전세가 19세기 중후반에 이재순환의 이 신축교환에 이르기까지도 큰 화두가 됩니다. 이게 결국은 이 신축교환 이 밀란을 팍 일으키는 엄청나게 큰 기폭제 역할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목장세 그리고 화전세 결국은 어쩌면 땅이 없는 아주 가난한 민초들의 어쩌면 생존을 위한 그런 노력이었는데 그걸 국가로부터나 또는 지방으로부터나 수탈당하고 어쩌면 가렴주고 당했던 그런 복합적인 문제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그럼 주교님한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그럼 이런 세금 징수와 관련돼서 중앙과 지방이 팽팽한 기싸움하고 있고 그런 와중에 또 천주교회가 왜 또 결부가 됐는지 좀 배경적인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뭐 당시 봉세관이 내려와서 세금을 걷는 과정 중에 뭐 몇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강봉원이라고 하는 봉세관이 천주교 신자였다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떻든 그 봉세관과 천주교 교회 지도층과 세금 징수 과정 안에서 아까 마름이라고 하는 세금을 걷어들이는 데 있어서 천주교회가 개별적인 차원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같이 관여를 하게 됐고, 그런 걷어들이는 것들 과정 안에서 아까 봉세관이 걷어들이는 세금과 지방관이 이미 걷어들이고 있는 세금 사이에 그런 갈등들이 그런 첨예한 그런 대결들 속에서 그 세금을 징수 과정 안에서 천주교인들이 개입되어 있었다는 것이 있고요. 그러나 그 와중에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 한 가지는 당시 1899년 제주도에 이제 천주교가 시작됐을 때 예비자가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왜 갑자기 천주교에 몰려오는 사람들이 많았을까? 거기에는 제주도민들도 있었지만 유배인, 그러니까 조선 조정에서 여러 가지 어떤 당파적인 갈등 속에서 제주에 내려와 있는 유배인들이 많았거든요. 이분들은 시대적인 그런 요소 안에서 어떻게 하면 제주도에서 그 유배적인 어떤 기간뿐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이익적인 것 관련된 것들을 굉장히 살피고 있었던 사람들이라 당시 천주교회가 박해의 세력이 아니라 이제 조정에서 인정받고 있는 세력으로 등장이 되면서 천주교회에는 교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 굉장히 문화월적인 요소 안에서 굉장히 자치적으로 그 천주교에 들어가면 세금을 덜 낸다든지 또 그런 어떤 혜택의 경제적인 혜택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들이 말하는 천주교인이라고 할 때 당대 그들을 천주교인이라고 우리가 딱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천주교인으로 말할 수 있을까? 그 당시에는 그러한 분들 중에 교회 폐단 같은 것들을 일으키는 과정 중에 천주교인이지만 굉장히 실효적인 것들을 바라보면서 천주교회의 교리도 모르지만 천주교에 가면 어떤 특권이나 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기대 속에서 들어온 천주교가 교인이 되고 싶어하는 예비자들도 상당히 많았다. 그래서 갑자기 1, 2년 사이에 예비자가 600~700명이 더 넘게 이렇게 들었다는 수치들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저희들 신축교환이 단순히 양자의 어떤 폭력적인 행위가 발생한 것 그 밑에 아까 세패와 교회의 어떤 폐단적인 그 요소 안에 둘러싼 굉장히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첨예하게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지 않고서는 이 전체적인 신축교환에 대한 이해들을 이렇게 갖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단어가 안 나왔는데 여아대라는 아까 어쩌면 이 사람을 대하기를 나를 대하듯이 대하라라고 해서 임금님께서 이 여권이랄까 호조로서 준 패가 이제 여아대라고 해서 신부님이 박해받는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의 실세 권력이 되어서, 그래서 박사님이 쓴 책에 보면 신축년 근간에 입교하신 분들이 어린이나 여성이 아니라 남성 예비자들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의 영향력이랄까 사회의 진출을 도모하는, 즉 순수한 천주교 신자 신앙의 그런 가치 의미가 아니라 뭔가 여하대 프랑스 신부님 그리고 그 안에 영향력 속에서 뭔가 이득을 도모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했고요. 자, 또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우리 박찬식 관장님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제는 세패가 아니라 교패 문제입니다. 제주도는 절간 500, 당 500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뭐 해양 문화이고 또 바다에 나가면 10명의 남자가 6명이 죽고 살아남은 4명은 또 내일 또 죽고, 그냥 매일 바다 해양 문화 안에서 죽고 하니까 이 간절함이랄까, 그래서 어쩌면 무속신앙이 상당히 강한 걸로 이해되는데 이런 제주도만이 갖고 있는 전통이나 문화나 그런 흐름 안에 또 천주교가 들어오면서 이거를 아주 미신이다라고 하고 우상 숭배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문화적 충돌이 있을 건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 주십시오. 예, 당시 선교 담당했던 그 사제들 미테엘 주교님한테 보낸 편지들이 지금 다 번역이 돼서 이 자료집으로 나와 있는데 그 편지 내용들 보니까 제주도 와서 이 선교사들이 제주도 가장 좀 뭐랄까 꺼림칙하게 보이는 게 첫 번째가 미신, 당연히 미신에 대해서 이따가 김원영 신부님, 거긴 한인 신부인데도 초임 발령 받아서 와서는 서귀포 쪽에 가서 포교를 했는데 아주 강력한 배타적인 그런 그 수신 영약이란 교리서를 쓰거든요. 거기에 보면 제주도의 유교, 무교, 이 무속적인 거 다 열거가 돼요. 다 부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 하나하고 두 번째가 그 출入금지령 영향 같은데 축첩. 어멍들이에 둘셋. 네. 이 축첩 문화는 도저히 이 천주교 기본 교리 이건 기본 그런 꼭 원리주의 아니더라도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이죠. 이런 내용들을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같이 공감하셔야 할 게 1960년대에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포착 문화가 좀 인정되는 그런 과정을 밟아가는데 그 이전으로 하면 유교 문화를 좀 그런 대로 받아들였던 데는 예수회 같아요. 근데 예수회 이후에 파리 예방 선교회는 상당히 원리주의적인 성향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기본적으로 제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유교 문화에 제사를 전면 부정. 이것 때문에 아마 박해 사건도 일어났던 걸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19세기 우리가 18세기 말에 18세기 후반에 우리대로 천주교 수용할 때 이승훈 베드로가 1784년에 북경에 갔다가 주교님한테 세례받았던, 해서 우리 나름의 우리식의 파지 없는 교회를 만들었던 전통, 이때만 해도 뭐랄까 서교로 받아들일 때 배타적인 성향이 별로 없었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아마 예수의 마테오 루이치의 천주시리랄까 이런 데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유학자들이기 때문에 이 유교적인 내용 가지고 천주교 교리 설명하는 게 딱 맞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과는 달리 이 신축교환이 있을 때 당시 선교사들의 어떤 인식은 어떤 이 토착 문화랄까 선교지에 가서 대상으로 삼는 그 일반 민들, 백성들 만날 때 좀 너무 그 문화를 좀 인정하지 않는, 소위 말하는 우리 가운데도 있는 천당만을 바라보고 세속사회를 부정하는 너무 그 내세적인 신앙, 주님의 기도에 보이는 하느님의 뜻을 여기에 바로 이 땅 위에 실현시키고자 하는 그런 것보다는 너무 내세주의 쪽으로 간 게 아닌가. 원리주의, 내세주의가 있어서 이 제주도의 18,000 신 갖고 있는 일반 도민들 만날 때 이게 대화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신도들은 마을마다 가서는 또 신당을 파괴시켜버리고 또 풍랑 같은 그런 신목들, 와을 같은 데 가서 보면 신당에 큰 팽랑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막 잘라버리고 이런 해서 주민들하고 이 세금 문제 말고도
교회의 어떤 포교 과정에서의 문화 갈등이 각지에서 벌어지는 것 같아요. 특히 한라산 남부 지역이 더 심했던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이런 뭐 제주도가 갖고 있는 이런 무속적인 거, 그리고 제주도에 거지도 첩이 다섯이 있다고 할 정도로 어쩌면 남자들은 어쩌면 바다 나가면 다 죽고 또 외척에 외세 세력에 의해서 다 죽고 막 그런데도 어쩌면 여자들이 많은, 그리고 그래서 어쩌면 축천 문화가 일상화된,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혼인의 단일성, 그리고 부부의 신성함, 그런 원칙적인 거, 하여튼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건 비단 제주도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 안에서 어쩌면 파리 외방이라든지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각 지방마다 문화적 충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왜 유독 제주도는 신축 교환이라고 해서 300명 이상이 신자들이 뭐 희생될 정도로 왜 이 과격하게 충돌된 양상으로 갔을까? 거기에 대해서 주진호 교수님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뭐 말씀 주신 것 가운데 제가 좀 보충을 한다면, 예를 들면 이제 사소한 어떤 충돌들, 지역 사회에서의 충돌들은 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신부님들이 총을 들고 감옥에 갇힌 신도를 옥문을 부수고 데리고 간다든가,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대한제국의 법 질서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방관들이 전혀 제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두려우니까. 이 말은 열강에서 온 사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양대인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를 또 이용해서 천주교 신자들 가운데는 아주 뭐 어떤 불법적인 또는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고도, 내가 천주교인인데 나를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식의 태도를 보임으로써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 소위 이제 교패라는 것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았지만, 뭐 교패가 있던 세패가 있던 그것만을 가지고 사실은 무장 봉기 쉽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살면서 얼마나 여러 가지 폐단을 많이 봐도 무장 봉기 합니까? 이거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소위 얘기해서 과거에 우리 조선 사회에서는요, 얼마든지 백성들이 자기들이 억울한 사정이 있으면 민회를 열어서 등장이라고 그래서 이제 호소문을 이렇게 제출을 해요. 근데 그럴 때 장두가 있죠. 그걸 이제 말하는 주동자가 있습니다. 그 주동자는 아무리 그 호소가 정당하다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두에 나서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지금 어쨌든 이런 사실은 처음에 이런 민군이 일어났던 가장 큰 이유는 세패 때문이었죠. 세금 문제를 호소하기 위해서 이 민군이 구성이 됐고 민회가 열렸고, 특히 그래서 이제 한림까지 진출을 했는데, 그게 아마 5월 6일일 겁니다. 거기를 신부님이 신도들을 데리고 습격을 해서 장두를 체포하고, 그런 과정에서 대정 출신의 두 사람이 살해당했어요. 저는 이 사건이 굉장히 불을 질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원래는 장두가 아니었던, 그때 잡혀간 사람이 오대현이라는 인물인데, 그 사람을 대신해서 장두로 추대된 게 이재수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이제 나서지 않으려고, 사실 오대현도 장두를 안 하려고 피해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붙잡혀갖고 어쨌든 장두가 됐던 사람인데, 어쨌든 그 사람을 대신해서 이재수라고 하는 20대 청년, 그것도 원래 대종군수 최구석이라는 사람의 어떻게 보면 개인 비서 역할을 하던 그런 청년이 장두가 되게 됐고, 그러면서 이것이 급격하게 폭력화되죠. 그리고 여기에 원래는 사실은 이 대정 쪽에서 주도를 했거든요. 거기에 주도자들이 다 대정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동진과 서진해서 완전히 이 제주도를 동쪽으로, 이 서쪽으로 훑으면서 지방의 향임들을 통해서 10명씩 마을마다 내놔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숫자가 엄청나게 이제 불어나게 되는 건데, 말하자면
이 사건이 아무리 세패와 교패가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심각한 데까지 이르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그런 어떤 그 폭력적인 그런 대응이 이 제주도민들의 특성은 뭐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아시겠지만 예를 들자면 외부로부터 어떤 강력한 탄압을 받으면 강력하게 응집하는 게 있어요. 그게 특히 이제 지방자치적인 마을마다의 어떤 공동체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지금 이것이 굉장히 폭력화되는 그런 양상이 되고 만 것이죠. 근데 이 과정에서 정부 또는 지방의 어떤 관이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무력화되는 상황 속에서 직접적인 교민들과 민군이 직접 충돌하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사실은 중재하고 무마하고 해야 될 것이 이제 관이죠. 관의 역할인데 그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이렇게 비극적인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는데,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근데 제가 기억하기에 이제 주교님께서 그 전에 어디서 쓰신 글에서 그런 말씀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세계사적으로 보면요, 그 지역 사회에서 마이너리티인 집단이 중앙 권력이라든가 외부로부터 어떤 온 그런 권력과 결탁해서 잠시 권력을 누리게 되면 그 권력이 빠져나가게 되면 제국주의가 됐던 중앙 권력이든 그게 빠져나가고 나면 결국은 아주 심한 탄압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 뭐 루안다라든가 뭐 버마에서 로힝야족이라든가 이런 사례들이 되게 그런 사례들입니다. 말하자면 지역 사회에서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마이너리티였던 천주교인들이 봉쇄관과 결탁해서 어떤 지역 사회의 어떤 질서를 갖다 어지럽힌다. 근데 당시에 우리 국가적으로는 천주교가 이미 하나의 힘으로 자리를 잡았고 당시 미테일 주교 같은 경우는 정말 강력한 힘을 행사했지만 워낙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 천주교는 사악이다. 이런 이데올로기적인 그 교육을 오랫동안 받아왔잖아요. 병인 박해, 아까 얘기 나오셨지만 그런 박해를 하는 것에 대해서 당시 국민들은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천주교인들이 이제 힘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게 됐을 때 거부감. 저는 이거에 굉장히 컸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나타났던 것이 아닌가.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잔혹한 그런 살인 행위로 나타나는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일부의 마지막 그 뭐 질문일 수 있는데 사실 성문을 열어준 건 뭐 제주의 뭐 해녀들 그리고 뭐 기생들 또 아까 말씀해 주셨던 정말 지역사회 안에서 아주 예민한 분들이 또 감정적인 것들이 올라왔다는 걸 얘기해 주셨는데 어쩌면 그날의 그 상황을 조금 보충 설명 겸 마무리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5월 28일 일인데요. 5월 초에 저 대정 쪽에서부터 이 밀란이 시작돼서 아까 그 명월진 전투 그 과정에서 오대연을 교회 쪽에서 가서 습격을 해서 체포해 버립니다. 거기서 끝나면 좋아하는데 대정선까지 가서 발포해서 두 사람 죽은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한 사람 죽고 한 사람 부상당했다고 그 실명까지 나오는데 여기 오대연 잡혀가니까 대신에 이재수가 장두로 나섰는데 이재수가 25입니다. 교수형 당하기 전에 마지막 평리원 판결문이 있는데 20대 중반의 이 청년 이재수가 아주 그 좀 급격한 성격이고 고부이시 집안인데 고부이시 분들 좀 계실 텐데 이재수가 딱 칼자루 잡은 다음서부터는 아주 그 좀 과격해집니다. 타협이 없어요. 교회 쪽에서도 타협할 수 있었는데 교회 쪽 내부에도 강경파가 있어서 항상 보면 이 강경한 자들끼리 대화가 안 돼가지고 가운데 사람들 많이 안 죽을 수도 있었는데 결국 타협이 안 돼가지고 이재수가 황사평에 진을 쳐가지고 계속 공격하다가 5월 28일 날에는
성안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 여인네들이 앞장서 버립니다. 거기 그 기녀들도 있고 그다음 무당들, 신방들, 무녀까지도 보이더라고요. 이거는 여성들이 앞장서 가지고 저도 제주 출신이지만 제주 여자들 좀 세거든요.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주민들이 오히려 교회 쪽 여기를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돕는 척하다가 5월 28일 날 문을 열어버립니다. 그래서 동문서문 남문으로 민군이 들어와서는 관덕정 앞에서 이재수가 딱 목관화 앞에서 지금 중앙성당 자리에 다 교민들이 숨어 있었거든요. 저 거기 한원성당 신자들까지도 전부 그냥 있으면 다 죽으니까 전부 관아에 가까운 제주교당 지금 중앙성당 자리에 숨어 있었는데 거의 300명 가까이를 관덕장 앞에 다 불러 모아서는 거기서 쳐 죽여버리는 끔찍한 그런 결말까지 가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겠는데 근데 숫자가 그 공식 집계상으로는 현재 309명 죽었다고 하는데 거의 대부분 300여 명이 천주교 예비신자 포함한 교민들이고 일반 평민은 현재 파악된 거로는 1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이 부분에 오해가 좀 있어요. 일반 제주도민들이 일반 평민들이 많이 죽은 걸로 생각하시는데 처음 시작은 발단 때는 아까 그 대정 주민 김봉년을 포함해서 이런 사람 죽고 그다음 제주성을 둘러싸고 이 교회 사람들이 제주성 딱 장악해가지고 제주성에 무기고 헐어가지고 무장했거든요. 그다음 민군도 또 막 그 사냥 포수들한테 막 무기 가져다가 무장해가지고 상호 이제 무력 대결하는데 그 과정에서 대치 과정에서 또 발포해가지고 이때 평민들이 또 일부 죽습니다. 근데 10명 이재수, 강우백, 오대연 나중에 서울 올라가서 교수형 처해진 3명 포함해봤자 11명, 12명밖에 안 돼요. 근데 대부분의 그 희생은 천주 교도들이었습니다. 여기에 비극이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뒤에 것만 강조되면 교난으로 교회가 순환을 입었다, 순환을 당했다라고 보는데 처음 시작서부터 보게 되면 발단 원인에서는 교회 쪽의 포교 과정, 선교 과정에 참 큰 아쉬움이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주교님께서 일부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지금 저희들이 어떤 교회 폐단에 관련된 몇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또 교회 폐단 안에서 또 등장되는 또 유명한 사건이 오신랑 노인 사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서귀포에 그 한론문당이 이게 설립되는 중에 신자 아닌 분들이 이제 방해를 하게 되고 또 정교를 하는 과정 안에서 이제 오신락 부자로부터 구타를 당하고 신자가 그래서 당시에 이제 교회 안에는 교회의 그런 어떤 것들을 이렇게 부당한 상황이 되면 성당 안에 이렇게 감옥 같은 것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그 사람 어떤 조사를 해가지고 시비를 가려가지고 좀 더 이렇게 누가 그런 안에서 잘못을 처리하는 그런 감옥 같은 것이 있었는데 이 오신랑 노인이 그런 갈등 속에서 한원본당에 이제 잡혀오게 되죠. 그런 구타 사건 때문에.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동안에 천주교인들한테 이렇게 진행해왔던 여러 일들이 발각이 들려고 겁을 먹었는지 이분이 이렇게 자살을 했는가 타살을 했는가 이것이 지금 오신랑 노인의 사건인데 천주교인들은 아침에 가보니까 이 사람이 겁을 먹어서 타살했다라고 자살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밖에 신자가 아닌 사람들은 아니 천주교 한원본당에 갔는데 사람이 이렇게 돼서 나오니 뭔가 누군가가 타살을 했다라고 하는 이 교회 안의 어떤 폐단의 사건으로서 이야기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이야기 중에 수신영약이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영혼을 바로 세우는 약 수신영약이라고 이 안에는 어떻든 공동체의 어떤 규정 속에서 도덕적인 규율뿐만 아니라 또 그 당시 제사나 무속을 거부하거나 또 가정윤리 안에서 아까 축첩에 관련된 여러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써 있는 이때 이것을 쓴 김원영 신부님이 6개월 만에 써요. 이 교리서를. 근데 당시 제주도의 목사가
김윤식이라고 하는 이런 분들이 내려와서 쓴 소금청사나 그 밖에 여러 가지 제주도 관련된 자료를 갖다다가 제주 문화에 대한 그런 문화월적 요소 안에서 이거는 천주교 가르침과는 다르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교리서로 쓰게 되죠. 그래서 이 교리서를 쓰게 해달라고 미텔 주교님께 보냈는데 미텔 주교님이 보셨는지 안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일반 사람들한테 공개되면 좋지 않겠다. 그래서 사용은 안 했는데 훗날 그 수신용약이 담겨 있는 내용을 보면 이거는 천주교인과 제주도민이 갈등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너무 많이 담겨 있어서 이거는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우려들이 갖고 있었던 교리책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밖으로는 나가진 않았지만 내부 안에서 그만큼 굉장히 영지주의적이고 문화월적인 자세 안에서 그 프랑스 선교사들이 갖고 있던 선교 방식의 그런 가치관들이 담겨 있었다라고 하는 그것이 결국 그 당시 천주교에 들어와 있는 신자들에게 그런 문화월적 요소 안에서 시민님들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그들이 가졌던 천주교인에서 가졌던 특권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작용하는 데도 있었고 그런 거로 인해서 교패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폐단을 이야기할 만큼 세금 폐단과 교회 폐단의 내용들이 신축교환의 원인으로서 이렇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안에서 우리들이 내부 안에서 교회 폐단 안에서 우리 빌미로 만들어낸 크고 작은 교인들의 패착에 관련된 요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교회가 새로운 현실을 맞이하면서 반성해야 될 많은 요소들의 내용들이 또한 우리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아까 호신용 총하고 어떻든 그런 그 교회 안에 이제 그런 감옥과 같은 데 취조하는 과정 중에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폭력의 발생이 결코 신축교환의 발생 원인 안에서 자유롭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부를 마치겠는데요. 교패도 있고 세패도 있지만 결국은 총을 쏜다라는 거, 그리고 그 총이라는 것이 어쩌면 이 군대라든지 공적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들을 뭐 문을 열게 하고 총을 갖게 하고 또 우리가 사형이라고 해서 목 졸라 죽이는 그런 사형이 아니라 사사로운 이 형벌을 주는, 그러니까 신부님이 이 여아대라는 그 특권으로 말미암아 사사로운 교회가 어쩌면 징벌을 강하고 또 목사가 됐든지 군수가 됐든지 권력자들하고 이렇게 무기를 탈취할 정도로, 그래서 한림 민해소라든지 아니면 대정 민해소에 갔을 때 서로가 상대방은 삼포수로 서로 무기를 하고 서로를 죽이고, 그래서 결국 이 무기를 쓰고 죽음이라는 희생이 나오고, 그리고 그 배경에는 권력이 자리 잡고 있고 또 서로 타협하는, 또 권력자들은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이익이 되는 그런 관계 안에서 상당히 서로를 이용해 먹는 그런 인간적인 그런 이해타산이랄까 인간적인 그 권력이랄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복잡하게 되면서 어쩌면 최악의 상으로 치닫는 사건이 신축교환이 아닌가. 참 일부를 마치면서 마음이 심란하고 머리가 복잡합니다. 좀 쉬는 시간 가지면서 브레이크 타임 가지시고요. 밑에 정수기 있으니까 시원하게 물 한 잔 드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약 10분 정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예.